쌀두가마니와 은정꾸러미가 없어졌다. 마을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최참봉은 사람들을 공터에 모아 세우고 가장 가난한 만석을 도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우가 갑자기 최참봉네 하인 복만에게 달려들더니 미친 듯이 짖으며 마을 뒤 낡은 헛간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집더미 아래에서 사라진 햅쌀 두 가마와 은전 꾸러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만석이와 바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초롱불야화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겨울만 되면 해가 유난히 빨리 저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었으며 눈이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길과 길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사람도 짐승도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에 눌려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산길을 따라 장작짐을 등에 진 사내 하나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만석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넉넉하지 않은 나무꾼이었지만 남의 사정이 눈에 밟히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마을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였습니다. 만석은 어릴 적 부모를 잃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방 한 칸뿐인 초가집에서 홀로 살며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장에 내다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으나 그렇다고 세상을 독하게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두고 저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결국 제일 먼저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만석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장작을 한 짐 해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길 구비 아래에서 만석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친 짐승이 지나간 흔적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평범한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질질 끌고 간 듯한 흔적이었고 그 흔적 위로 선명한 핏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마을에 닿기도 전에 길이 얼어붙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는 굶주린 산짐승들이 인가 가까이까지 내려오는 일도 드물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라면 그 자국을 못 본 채하고 곧장 마을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끝내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피가 났다는 것은 어딘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서는 일은 만석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작짐을 다시 고쳐매고 그 핏자국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바위 아래쪽에는 어둠이 먼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 때 바위와 덤불 사이에
누런 털 한 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반쯤 덮인 돌덩이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누런 털은 눈과 피에 엉겨 붙어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뒷다리에는 쇠덫에 찍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살이 패지고 피가 굳어 있는 모양을 보니 산짐승을 잡으려고 놓은 덫에 걸렸다가 어떻게든 몸을 빼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덫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산중을 헤매는 동안 기운을 거의 다 잃고 쓰러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이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 하나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듯 흔들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만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품 안에는 오늘 저녁을 버틸 보리주먹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꼬박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석은 주먹밥을 꺼내 작은 조각을 떼어 개의 입가에 대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손가락으로 녀석의 입술을 조심스레 벌린 뒤 아주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개는 그것을 겨우 삼켰고 또 한참 뒤에야 다음 조각을 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는 모양이구나. 그래, 살아보자. 사람도 짐승도 목숨은 귀한 법이니. 눈발은 거세졌고 바람도 매서워졌습니다. 더 늦으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은 결국 장작짐을 천천히 눈 위에 내려놓고 개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만석은 장작 대신 다친 개 한 마리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만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사는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붙어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은 여기저기 꺼져 있었고 돌담은 반쯤 무너져 사람 허리 높이도 채 되지 못했으며 마당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흙바닥으로 한쪽에 얼어붙은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겨울밤이면 문풍지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에서도 입김이 서릴 정도였으나 그래도 만석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남아있던 장작을 아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세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얼어붙은 생명 하나를 살리기에는 약간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던 낡은 옷으로 개의 몸을 감싸 주었고 솥에 물을 올려 보리 몇 알을 넣은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묽은 물이었지만 그것이라도 조금씩 먹이면 목숨은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녀석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 개는 몇 번이나 숨이 끊어질 듯 헐떡였고 몸을 떨다가 축 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석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등을 쓸어주고 때로는 젖은 헝겊으로 입술을 적셔 주었으며 숨이 멎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고 손을 가져다 대어 확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개는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선이 조금은 또렷해져 있었고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던 기색도 조금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걔는 대답 대신 힘겹게 만석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혀끝이었지만 그 감촉은 이상하게도 방 안의 불씨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걔는 만석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녀석에게 바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바위처럼 굳세게 버티고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거기에는 만석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이 세상에서는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했고 다친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매일 닦았고 상처를 감싼 천은 갈아주지 않으면 금방 덧날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짓이겨 붙였고 제 먹을 것을 줄여가며 바오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밤이 추우면 제 이불 절반을 바오 쪽으로 당겨 덮어주며 살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바오는 비틀거리며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쯤 지나자 절뚝거리면서도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오는 만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산에 가면 산에 따라갔고 장에 가면 장에 따라다녔고 나무를 할 때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이 혼자 나가는 날이면 바오는 마당에서 조용히 기다렸고 만석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쉬면 그 옆에 와 몸을 붙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살던 집이 공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비어있고 차갑던 집이 바오가 들어온 뒤로는 조금 덜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은 처음부터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개까지 들였다고 혀를 찼고 누군가는 짐승도 주인 잘못 만나면 고생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려놓고 내치면 그게 더 못할 짓이지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치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바오는 꼭 만석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높은 돌담과 번들거리는 대문,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곳간, 소와 하인들까지 거느린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최천봉이었습니다. 가진 것으로만 보면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최참봉은 돈을 빌려주되 반드시 2배로 받아내는 사람이고 곡식을 구워주되 논 마지기쯤은 덤으로 가져가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에게 베풀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배고픈 놈은 결국 남의 것을 넘보게 되어 있다.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리는 법이며 그게 하늘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에게 빚진 사람도 있었고 그의 논에서 품을 파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 집 곳간에서 구워온 곡식으로 겨울을 나는 집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특히 만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유난히 남의 칭찬을 듣는 것이 싫었고 가난하면서도 비굴하게 굴지 않는 태도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비아냥거리는 걸 조용히 웃으며 넘기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는 사람은 때로는 맞서드는 사람보다 더 불편한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만석은 최참봉의 가마와 마주쳤습니다. 만석은 길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예의였고 힘없는 사람이 화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 안에서 최참봉이 고개를 내밀더니 내 개가 나를 보고 으르렁거리더라며 버릇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석은 더 고개를 숙인 채 송구하다고 짐승이라 사람처럼 분별을 못하니 앞으로 조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참봉은 비웃으며 차라리 그 개를 내다 팔지. 가난한 놈이 개까지 거두어 먹이니 꼴이 우습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우가 낮고 길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사람에게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지 않던 녀석이 유독 최참봉 앞에서만 그랬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속을 짐승은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바우의 털은 늘 최참봉 앞에서만 곤두섰습니다. 최참봉은 그 모습마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개 한 마리가 자기를 경계한다는 사실이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어느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참봉네 곳간에서 햅쌀 2가마와 은전꾸러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집으로 의심이 번질까 서로의 얼굴을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최참봉은 사람들을 마을 공터에 모아 세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추위보다 더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도둑놈이 감히 자기 곳간을 털었다며 스스로 나서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숨다가 잡히면 용서가 없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진짜 도둑이 그런 말에 나설 리 없었고 무고한 사람들은 더더욱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최참봉의 시선이 사람들 틈을 훑다가 만석에게 멈추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도둑질하는 법이라며 어젯밤 장터에서 늦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은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최참봉은 누가 그것을 증명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힘없는 사람은 사실을 말해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입니다. 만석은 결국 바우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증인이 되느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최참봉 역시 코웃음을 치며 개가 증명한다고 듣기에도 구차한 말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만석의 집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뿐인 초가집은 금세 뒤집혔습니다. 이불이 들춰지고 솥이 엎어지고 마당 흙까지 파헤쳐졌으나 쌀도 은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훔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증거가 없어도 심증은 있다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바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최참봉네 오래된 하인 복만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바우는 으르렁거리며 복만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물었고 복만은 발로 차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우는 물러서지 않았고 잠시 뒤 갑자기 몸을 돌려 마을 뒤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우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우가 멈춘 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바우는 썩은 집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고 그 아래에서 햅쌀 2가마와 은전 꾸러미가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석을 의심하던 눈들이 이번에는 복만에게 향했습니다. 복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내가 했느냐고 묻자 복만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노른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웠고 그래서 곳간에서 쌀과 은전을 훔쳐 숨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만석에게 누명을 씌우면 사람들은 쉽게 믿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도둑을 밝혀냈다. 만석이 억울하게 누명 쓸 뻔했네. 사람보다 나은 게야. 라는 말들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사실이 너무도 치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굴만 붉힌 채 복만을 끌고 돌아가 버렸고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석은 바울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더니 오늘은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있었고 억울함을 알아준 존재가 있다는 안도감까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명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만석의 삶이 갑자기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산에 올라 장작을 해야 했고 여전히 겨울은 길고 매서웠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본 채 하거나 가난을 흉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바울을 쓰다듬으며 참 영특한 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만석은 그런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우가 평소와 달리 자꾸만 앞서 달려가더니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만석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 냄새를 맡았거나 토끼라도 쫓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만석이 나무하던 손을 멈추고 따라가 보니 바우는 평소 잘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산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험하고 나무 뿌리가 얽혀 있어 장작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만석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내려가자 바위 절벽 아래쪽에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우는 그 동굴 앞에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며 안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 냄새와 함께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듯한 묵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짐승굴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숨었다 나간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집자루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낡은 담요와 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만석의 눈을 붙잡은 것은 동굴 가장 안쪽에 쌓여 있는 자루들이었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전과 녹그릇, 비단 조각, 곡식 주머니, 장신구 같은 것들이 뒤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집에서 사라진 살림살이가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 모아둔 재물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동굴 바닥에는 비교적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불씨를 꺼뜨린 자리도 오래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이 동굴을 드나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성급히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우의 목덜미를 조용히 붙잡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우가 괜히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에 쌓여 있던 재물과 최근 장터에서 떠돌던 수상한 소문들이 자꾸 겹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산 너머 장터에서는 인근 고을을 떠돌며 밤마다 곳간과 집을 터는 도둑 무리에 대한 소문이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은 곡식을 잃고, 어느 집은 은전을 잃고, 어느 집은 혼수로 모아둔 비단까지 통째로 털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만석은 동굴에서 본 물건들이 도둑질로 모아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신의 입으로 덜컥 말을 꺼냈다가 되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마을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본 것을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노인도 만석이 욕심내지 않고 곧장 알리러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을 더 모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석과 바오, 마을 어른들, 장정들이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동굴 안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자루마다 은전과 곡식, 여러 집안의 살림살이가 뒤섞여 있었고, 최근 누군가 머문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동굴일은 곧장 관가로 전해졌습니다. 군졸들이 들이닥쳤고 동굴과 산길, 인근 길목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가가 움직이자 숨어있던 여러 일들이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군졸들은 산 아래 길목에서 수상한 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고을을 돌며 도둑질을 일삼던 떠돌이 도둑 무리였고, 동굴은 그들의 은신처이자 작물을 숨겨두는 곳이었습니다. 도둑들이 붙잡히자 관가는 그들이 누구와 드나들었고, 누구에게 훔친 물건을 넘겼는지까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무리들 가운데 몇몇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참봉 집 하인들과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직접 손을 댔는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값나가는 물건을 헐값에 손에 넣는 식으로 이익을 본 정황이 들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최참봉은 이미 빗장부를 부풀리고 아전과 손잡고 논반 문서를 빼앗는 일까지 벌이고 있었으므로 관가의 의심을 받는 자체가 큰 위협이었습니다. 동굴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이 관가 안팎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만석의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도둑들의 은신처를 알리는데 앞장선 사람, 군졸들이 산중을 수색하게 만든 사람, 작물과 범인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만석이라는 사실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오가 또 한 번 큰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최참봉은 만석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자기의 모든 죄가 밝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굴 발견은 단순히 도둑 하나를 잡는 일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건이 관가를 움직였고 관가의 개입은 최참봉이 숨기고 싶던 검은 연결고리까지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도둑대가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 모두 주인들에게 돌아갔으며 만석과 바오는 또 한 번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찬봉은 점점 더 불편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관가의 의심을 받은 이상 자기가 뒤에서 벌린 일들까지 언젠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그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찬봉은 가뭄과 흉년을 핑계로 여러 집에 곡식과 돈을 빌려주며 장부에는 실제보다 더 많은 빚을 적어 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갚지 못하면 논반 문서를 빼앗아 넘겨받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전과 손을 잡고 서류를 맞춰두는 일도 있어 한두 군데만 잘못 건드려도 일이 크게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둑대와 하인들 사이에 오간 물건들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관가가 그의 집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으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만석과 마주치면 가난한 놈이 쓸데없이 운이 좋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엇보다 만석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무꾼과 절뚝이는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 자체가 최찬봉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만석은 최찬봉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부딪히면 없는 자가 다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우만은 달랐습니다. 바우는 최찬봉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털을 곤두세우고 한 발 앞에 나서곤 했습니다. 마치 자기 주인에게 닿기 전에 먼저 막아서겠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석은 몇 번이나 바우를 타일렀지만 바우는 유독 최참판 앞에서만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만석은 우연히 산길 아래쪽에서 최참봉과 아전 그리고 하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빚장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이름 옆에 얼마를 더 적어 넣었는지, 어느 집 논문서를 언제 넘겨받게 될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석은 자리를 피했고 누구에게도 그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나무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찬봉은 만석이 모든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만석이 언젠가 입이라도 열면 자기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이었지요. 최찬봉의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살아있는 한 이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오래 지나지 않아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산 너머 장터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 바위 곁에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탈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챙길 겨를이 없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만석도 여전히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고 품 안에 남은 것은 겨우 작은 주먹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노파를 그늘로 옮기고 개울물을 떠다가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남은 작은 주먹밥을 꺼내 조금씩 떼어 먹여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늙은 이의 흐린 눈이 아니라 너무 맑고 깊어서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노파는 만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내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냥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멋쩍게 웃으며 숨붙은 목숨을 두고 어찌 그냥 가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이름을 물었습니다. 만석이라 하자 노파는 이름은 만석인데 가진 것은 많지 않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움직임이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향해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은 집 문을 굳게 닫고 내 곁을 지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만석이 다시 묻기도 전에 노파는 등을 돌렸고 다시 보니 어느새 노파는 그 자리에 없었고 개울가에는 물소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꾼 것 같기도 했으나 손에 남은 주먹밥 부스러기가 방금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이상하게도 노파가 서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꼬리를 내린 채 만석 옆에 붙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만석은 노파의 말을 떠올리며 문간에 기대어 마당을 살폈지만 며칠째 이어진 피로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오는 달랐습니다. 바오는 잠들지 않고 만석 곁에 웅크린 채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반쯤 무너진 돌담 바깥에서 숨죽인 인기척이 다가왔습니다. 사람 셋이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최참봉이었고 뒤따르는 둘은 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한 사람은 등잔 속 불씨를 바람에 가리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밤에 왔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굴 사건 이후 관가가 움직였고 그 바람에 자기 뒤편의 어두운 일들까지 들춰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최참봉을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과 바오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그럴수록 최참봉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불씨 하나로 이 문제를 끝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가집은 불에 잘 타고 혼자 사는 나무꾼 하나가 불이 나서 죽었다면 세상은 그저 불운으로 여기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지붕 아래 마른 집단에 불씨를 대려는 순간 바오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짖음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하인은 화들짝 놀라 등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오는 곧장 최참봉의 소매를 물고 늘어졌고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에게 저 미친 개를 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몽둥이가 휘둘러졌고 바오는 한 번 맞고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나 만석과 최참봉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이 만석도 잠에서 깨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만석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하나는 바오를 향해 다시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바오는 옆구리를 얻어맞고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드러내며 주인 앞을 막아 섰습니다.
마침내 최참봉이 직접 몽둥이를 빼앗아 바우에게 휘둘렀습니다. 바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다른 집들의 개들이 연달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의 짖는 소리가 다른 개들을 깨운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로 퍼졌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며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참봉과 하인들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등불 아래 드러난 것은 땅에 떨어진 등잔, 지붕 밑에 마른 집단, 몽둥이,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바우였습니다. 그 광경은 더 이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 일은 곧 장관가로 넘어갔고 조사 끝에 최참봉이 저질러 온 악행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고리대를 놓은 일, 장부를 조작한 일, 아전과 짜고 논밭 문서를 빼앗은 일, 떠돌이 도둑들과 사고판 물건까지 하나둘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굴 사건으로 시작된 관가의 개입이 결국 최참봉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죄를 끌어낸 셈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재산 전부를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쫓겨났으며 빼앗긴 논밭이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아 기뻐했지만 만석에게는 최참봉의 몰락보다 바우의 목숨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바우는 마당에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제발 살아라.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때 문 밖에서 낮에 개울가에서 보았던 그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밤인데도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고 마치 스스로 희미한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바우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살펴본 노파는 살릴 수 있다고 말한 뒤 빨리 산에서 쑥과 질경이와 물봉선화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밤기림에도 망설이지 않고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노파는 가져온 풀을 돌로 짓지어 상처에 붙이고 피가 멎도록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몇 번이나 몸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고 만석은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힘겹게 만석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승이 은혜를 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드문 것은 그런 마음을 끝까지 알아보는 사람이지. 만석이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 했을 때 노파는 또다시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담 밖에도 마당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바우의 상처는 신기하리만치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흉터는 남았고 다리는 예전보다 더 절게 되었지만 바우는 살아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석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최참봉이 쫓겨난 뒤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참봉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사정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빼앗겼던 논밭이 돌아온 집들에서는 늦게나마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만석의 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못 본 채 하거나 가난을 흉보던 이들이 이제는 음식 한 그릇, 나물 한 줌, 죽 한 사발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바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얼마 뒤 마을 어른들은 의논 끝에 공동으로 관리하던 논 일부를 만석에게 맡겼습니다. 내 논은 아니지만
내가 정성껏 지으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동안 겪은 고생과 바우의 의리에 대한 마을의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석은 나무꾼이면서 동시에 작은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빠듯했으나 적어도 예전처럼 당장 굶주림에 쫓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바우에게도 먹일 밥이 생겼고 마루 밑에서 바람을 피할 자리도 조금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만석은 어느덧 젊은 나무꾼이 아니라 수염 희끗한 사내가 되었고 바우도 늙었습니다. 누런 털 사이사이에 흰빛이 섞였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낮잠은 길어졌습니다. 다리는 원래도 좋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져 비 오는 날이면 절뚝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바우는 늘 만석 곁에 있었습니다. 만석이 논에 나가면 논둑에 앉아 지켜보았고 만석이 집 앞에 앉아 저녁 하늘을 보면 옆으로 다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말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었으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만 생기는 깊은 익숙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해질 무렵이면 만석의 집 마당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만석은 아이들을 마루 앞에 앉혀놓고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눈 위에 핏자국을 따라가던 이야기, 덫에 걸린 개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던 이야기, 도둑으로 누명받을 때 바우가 진짜 도둑을 밝혀낸 이야기, 깊은 골짜기 동굴로 이끌어 숨겨진 작물을 드러낸 이야기, 한밤중 굴과 몽둥이 앞에서 바우가 자기 몸으로 주인을 가로막던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숨도 크게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꼭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바우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은혜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힘없고 말 못하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받은 은혜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사꽃과 살구꽃이 피고 산새 소리가 마당까지 내려오던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은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우가 마루 밑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늦잠을 자는 편은 아니었으므로 만석은 이상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어딘가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이는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을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바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늙고 굳은 다리는 더디게 움직였고 햇살이 흰 털 섞인 등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익숙한 집과 마당과 살구나무. 어쩌면 바우도 마지막으로 자기 세상을 눈에 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바우는 만석 곁으로 다가와 발치에 조용히 누웠고 마지막 힘을 내어 만석 손등을 핥았습니다. 만석은 바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이 세상 누구보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늘 내가 나를 살렸구나. 배고플 때 함께 배고팠고 추울 때 함께 추웠고 힘들 때 함께 버텼구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마음 깊은 곳이 평온했습니다. 오래 지켜온 약속이 끝나는 순간 슬픔과 감사가 함께 오는 법입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우의 머리를 쓸며 이제 쉬어도 된다고, 갈 곳이 있다면 먼저 가라고, 자신도 언젠가 따라가겠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바우의 꼬리가 아주 약하게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은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오래 맡은 일을 다 마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꽃잎이 바우 위로 떨어졌고 산새가 울었으며 봄볕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자기 품 안에서만 하나의 생명이 멈춘다는 사실이 만석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슬펐지만 함께 지낸 많은 추억이 있어 괜찮아라고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한참 뒤 만석은 삽을 들고 집 앞 살구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깊고 넓게 아주 정성껏 팠습니다. 바울을 그 안에 눕히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뒤 작게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내 벗. 그리고 나무를 직접 깎아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킨 내 벗 바우 여기 잠들다. 만석은 그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마당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만석도 마지막을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만석은 바우의 무덤 앞에 앉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만석의 어깨에도 몇 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우야, 사람답게 산다는 게 별거더냐. 배고픈 것 외면하지 않고 받은 정 잊지 않는 거지. 나는 그걸 내게 배웠다. 이제 나도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가서 다시 만나면 그때도 내 옆에 있어 주마.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힘없고 말 못하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혜를 잊고 약한 것을 짓밟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제 몫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존재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며 받은 정을 끝내 잊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은혜를 베풀면 늦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고, 내 곁에 약한 것을 함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고.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